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 김동연 대표 만나봤고요. 잠시 뒤에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9살 이하 어린이 중 43%가 이미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 5살부터 11살까지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원인과 대책 들어봅니다. 네, 먼저 인수위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영순위로 꼽혀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총리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압축된 후보군 가운데 경제안보 전문성은 물론 국회 인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변수가 이제 해소되면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도 계속 압축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인선을 위한 우선적인 기준들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총리 후보를 아마 저희가 내정하거나 검토를 하게 될 때는 대내 위기 속에서 이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실 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과도 관련돼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인수위가 밝힌 총리 인선의 기준, 그러니까 경제와 외교 안보 적임자라는 점에 더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인사청문 전국에서 국회 인준 부담감도 적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대사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비슷한 기준에 따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분야에 정통한 과거 관료 출신들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효과가 있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거론된 인물들 대부분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일요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를 발표할 전망인데요. 다만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거라면서 시차를 뒀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 선정에도 주력하고 있지요. 네, 국정과제 선정 1차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인수위는 오늘 국정과제 초안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종합해서 그 가운데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건데 처음 순서는 경제분과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재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인수위는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라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되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청년 무역인들을 격려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논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정부에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또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특위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위원장은 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으로 조금 수그러들었다 싶었던 신구 권력 갈등,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요? 네, 인수위가 정권 2학기 인사 문제를 다시 문제 삼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를 모렴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정변 비판했습니다. 박두선 신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 정부를 겨냥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원의 조사까지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2학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며 그럴 자리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인사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마찰음이 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합의했던 집무실 이전 협의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는데요. 우선 윤 당선인 측은 두 사안은 별개라며 조만간 집무실 이전 실무 협의를 위한 청와대 측과 인수위의 만남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전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경선에 나섰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긴 고심 끝에 조금 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죠? 네, 정계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심 배경과 각오를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서는 중도 색채의 거물급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유 전 의원 차출론이 계속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신재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은혜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정치 교체,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손을 맞잡았다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4파전 양상으로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여야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출마하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과 부동산 세제 등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후 3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과 부동산 세제 정비,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 등 민생 입법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매물 잠김 우려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는 단계적 유예부터 단기 투자자의 이익을 회수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도 당내 치열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의 인준 작업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새롭게 들어설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여야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전국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정부 첫 총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인사가 물망에 올랐는데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잘 아시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정부가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죠. 정치를 좀 더 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적이고 좀 더 정치판을 좀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구도가 있으면 좀 새로운 인물,
정치권에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고 예. 그러지 않고 임기 초에 뭐 무난하게 전국을 잡음 없이 무난하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험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을 이제 쓰는 건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인준도 있고 또 민주당이 아무래도 거대 여당이니까 예. 민주당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했고 맞습니다. 또 그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 대사까지 했고 예. 한 그런 그 어떤 외형으로 보면 그 무난한 분이죠. 사람이 또 원체 또 인품이 있고요. 덕만 예. 있고 무난한 분이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전국 운영 기조를 어디에다 두느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아마 한덕수 총리 저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뭐 그냥 국회 정문에도 그러고 민주당이 뭐 자기네들 옛날 정부 때 총리했으니까 꼭 뭐 그런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뭐 민주당도 동의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 그런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점에 방점이 있고 특히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국회 인준이 있어야 하고 또 민주당이 동의하는 후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 예.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부총리를 했었죠. 경제부총리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또 총리도 했고 주미대사도 했고 또 무역협회 회장도 해서 두루두루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집중돼 있는 권한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국정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야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또는 미래 아젠다 같은 그런 큰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에 기노 갖고 가는 부분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총리 되시는 분에게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해야 윤석열 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냥 실무형 총리로 생각하고 모든 결정은 말하자면 뭐 작은 청와대로 했다고 하지만 만기칠남식으로 대통령이 다 하면 그거는 뭐 실패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가 정부에 있어 보면 총리가 뭐 특별히 좋은 사람은 인품이 있거나 뭐 무난한 사람이 온다 그래서 정부가 꼭 제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뭐 더구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겠다까지 참 그 극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인사에서부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좀 획기적인 거. 그런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총리를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야당 권력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권력도 배려해서 통합, 그야말로 국민 통합을 바라니까 이번 초대 총리는 나는 국회에 추천권을 주겠다. 국회가 여야 협의해서 추천해주면 한 2배수나 3배수 추천해주면 그 위에서 내가 한 명 임명하겠다든지 이런 좀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 그리고 내각도 우리가 최종 인선하지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다
장관 후보에 적게 간 사람들을 꼭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추천해달라. 그럼 그 추천을 놓고 우리가 인사위에서 검증을 해서 여야 골고루 그야말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초대 내각을 좀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가 뭐가 다르구나. 지난 정부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다는 것만 갖고는 집무실이 옮겨진 거지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용산에 가서 맹 대통령 권한 그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거는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충족하는 데는 좀 부족한 인선이고 그냥 무난하다고 보면 그냥 무난한 인선이고 이재호 고문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와 같은 취지 제왕적 대통령을 해체해서 그야말로 민주적 그리고 분권형 그리고 그것이 곧 스마트한 정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책임 총리제, 특히 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2, 3배수로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협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때 책임 총리제와 국무총리 추천제를 국회 추천제를 제안을 했고 그거를 대선 과정이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오히려 수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아주 정치 발전에 상당한 큰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 의석이 다수니까 국회에 추천하라 그러면 민주당 사람 추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야 합의를 2, 3배에서 추천하면 뭐 여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인물 본위로 추천하게 되니까 그럼 그 중에서 대통령이 봐서 아 이분이 적격이다 하는 사람을 고르면 되니까 추천 자체를 인수위에서 밀실해서 그냥 인수위원들끼리 모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난 정부와 인사가 뭐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 그러면 정부가 뭐가 더 새로워지겠느냐 뭐 법안 몇 개 다듬고 뭐 정책 몇 개 고치고 뭐 이런 것만 갖고는 나라가 지금 새로워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를 좀 더 그야말로 혁명적 발상으로 했으면 좀 좋았겠다. 내가 뭐 제가 그 국민님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뭐 인수위 생각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좀 그렇게 했으면 나라가 좀 더 새로워지고 지금 그 우리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잖아요. 대통령 돼서도. 그런데 만약 그렇게 혁명적으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좋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여야가 언제든지 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 또 선거가 또 대선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예 이번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여러 명 추천하고 그런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아주 좋은 방안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일단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리직을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총리 후보 지명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당권 도전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총리를 뭐 사양한 거는 그건 잘한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아직 나이도 있고 자기도 정치적인 미래가 있으니까 급히 간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은 안철수 그 위원자로서는 좀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아마 한 1년 이제 합당도 해야 되니까 합당하고 1년도 안에 그 당의 분위기도 좀 보고 당에서 자기 발판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당이 좀 새로워진다면 내년에 그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데 당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합당해 놓고 국민님 구조 그대로 간다면 당권도 어렵죠. 그렇군요.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 국민의당이 그래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예. 네, 본인이 뭐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겠지만 거기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를 축적을 하게 되면 네. 결국 그 국민의힘의 당심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네. 제가 이 점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굳이 미주얼 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깎아먹을 만한 그런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그거에 대한 감정이 뭐 있다고 해서 그 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대국민 신뢰에 대한 자산을 깎아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면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그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당제니까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다당제이긴 하지만은 양당제인데 한 번도 그 큰 정당에서 거대 정당에서 정치 생활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뭐 이제 군소 정당에서 대표를 하고 뭐 본인도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합당을 하면 좀 제대로 된 큰 정당에서 자기의 정책 입지를 좀 구축해야 되니까 어떤 주변에 의원들하고 좀 많이 친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당장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대표 지역구가 같잖아요, 노원. 두 분의 캐릭터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통 큰 분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좀 싸워도 좀 아주 멋진 그런 그 경쟁 구도가 되면 예. 좋겠는데 뭐 이렇게 지지 아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예. 점에서 한편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 좀 이렇게 좀 찌질한 그런 싸움에서 넘어서서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두 분 다 보여주길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사실상 또 차기를 보면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 봐야죠. 예. 정치라는 게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쟁 관계라고 보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갖고 뭘 정치를 하려 그러면 안 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그냥 존중하고 하도록 놔두고 본인은 본인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국민의당이 의원이 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뭐 지역구는 지역구 다 없죠. 비례인가 그러죠. 예.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 무게에 비해서는 네. 너무 좀 그 의원 규모가 적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되면 한 30명 국회의원이 같이 있어줘야 이게 정치가 되잖아요. 어차피 네. 정치는 함께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는 합당하면 자기의 그런 취약점을 잘 반성하고 네. 좀 주변을 넓히는 본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 작업을 하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할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일단 뭐 윤수 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통례에 따라서 그 통례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 유별나게 그걸 달리 바라보는 것도 적절치도 않을 것 같고 또 달리 그렇게 또 예우하는 것도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통례대로 네네. 그냥 그 위치에 맞게끔 적절한 처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표의 영향이 있으니까 호불호에 따라서 표가 오고 안 오고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해서 그런 처신을 했는데 네. 취임식은 어차피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부인이면 사실이잖아요. 예. 그 개인이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뭐 특별한 의전이 없습니다. 대개 뭐 이 관례대로 예. 대통령 부인이 그냥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뭐 특별히 무슨 뭐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참석했다 가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 좀 출사표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이재명 상임 고문과 가까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뭐 송영길 대표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특정인의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예. 뭐 사유화된 정당이 아니고 네. 공당이니만큼 뭐 당연히 그 공적 시스템과 원칙하에 이제 운영되는 거니까요. 예. 다만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네. 뭐 경기도지사 후보라든가 예. 또는 서울시장에 뭐 송영길 대표를 추천한다든가 네. 뭐 이런 움직임은 있지만 네네. 당내 뭐 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이거는 조금 그렇군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 예, 뭐 그거는 그렇게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또 뭐 진두지휘하고 뭐 이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원칙적으로요. 네. 이 지방선거는 지방도 광역의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네. 광역정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이 3단계니까 중앙정부 있고 광역정부 있고 기초정부가 있는데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지방자치단체장 하러 가고 또 지방단체장 하던 사람이 또 국회의원 하면 또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저기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니까 맨날 정치권에 그 사람들끼리 뱅뱅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출연을 못 하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이 그렇네요. 대통령 출마했다가 도지사 출마했다가 예, 뭐 또 예. 도지사 출마했다가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이름이 있거나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고 뭐 도지사 해먹고 시장 해먹고 군수 해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방자치단체는 나는 내가 맡는 지방을 어떻게 임기 동안 이끌겠다는 철학을 갖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출마를 하는 그런 전문인이 돼야지. 네, 네. 단체자는 행정가잖아요. 그렇죠. 인사 예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내 지방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해야지. 대통령 출마했다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뭐 다음 총선까지 할 일 없으니까 또 지방 등으로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은 갖고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또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2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군수, 뭐 도지사 된 사람들이 2년 후에 또 그 그만두고 또 국회의원 또 나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한 번은 우리 정치판이 뭔가 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네. 되는데 이번에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현역들도 나오고 전직들도 나오고 뭐 하는데 경기도가 관심이 많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네. 두 분 다 뭐 여야 간에 예. 과연 그 지역에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동의하십니까? 보면 대선에 떨어진 분들이 진짜 뭐 국회의원 선거 또 나오고 또 지방선거 나오고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뭐 일정 부분은 그 적절한 지적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의 경험과 또 지방 정부에서의 경험을 서로 환류하는
나름의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예.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단체장, 지사나 네네. 이런 분들이 국회의 겸직도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법제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단절하는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자칫 환류가 안 되고 거기서만 맴도는 그 좁은 인재풀로 갇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나름 또 각각에서 쌓인 경륜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활용토록 하는 그런 것 점도 또한 있네요. 또 예.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여야를 넘나들어 이게 쓴소리 해주신 두 분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던 환경부나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 또 국무총리실 등 다양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접촉한 당시 산하기관장 가운데 여러 명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고요. 일부는 자진해서 물러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윗선 개입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산업부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사퇴 종용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과기부, 국무총리실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모두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당시 정권을 마치고 임기를 못 마치고 떠난 산하기관장들과 접촉했는데요. 이 가운데 산업부뿐 아니라 교육부와 과기부 산하기관장들에게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장 한 명은 당시 사퇴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니 항공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미투 바람이 불 때여서 사퇴 명분이 없으면 미투 사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과기부 소속 기관장도 정무적 판단이라면서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상위기관 관계자가 찾아와 사퇴를 이야기했다며 청와대를 지목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 산하기관장 A씨도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7월 교육부 담당국장이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장이 한 차례 더 찾아와 직접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교육부 산하기관장은 정권이 바뀌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기관장들에게 직접적인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다수 기관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퇴 종용 뒤에 취임한 후임 인선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울 동부지검은 아직은 여러 고발건 가운데 산업부에서만 강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산업부 관련 9개 기관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인사 담당자들을 먼저 불러 관련 자료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작업 도중 끼임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와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10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대형 트럭 조이림 라인에서 마무리 공정 작업을 하다 트럭의 운전석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신사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헌재가 문신 시술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거죠? 네,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6년 10월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4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증가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늘 현재 헌재 결정에 아직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말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를 거론하는 등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감사원의 청와대 특활비 결산 감사를 도입해서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활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에 대해 안타깝고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의료비를 사비로 부담했다면서도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왜 불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물러나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논란, 부인을 둘러싼 국원 억측을 모두 끊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오늘 경기지사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0% 페널티를 받게 된 홍준표 의원도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 차출론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고심 끝에 출마를 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이후로 네. 사실상 직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선거 전에 잠깐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정계 은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추측까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실제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6월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도전일지 모르는 그런 도전장을 다시 내미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하면은 우리가 그 가오는 이미지가 네. 개혁 보수 그리고 뭐 따뜻한 보수 또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미지 브랜드로 내세웠던 것이 그 사실인데 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가 경기도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는 설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유승민 전 의원의 과제는 경제 전문가 맞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지만은 한 번도 행정을 이끌어간 경험이 없습니다. 정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예. KDI에서 활동을 했고 하는 그런 한계.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개혁 보수 이미지가 젊은 층들이 그동안에 호응을 했고 지지를 해왔던 것 같던데 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젊은 층의 지지는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로 넘어갔었고 또 뭐 그 대선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도 상당히 가져갔고 네. 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과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출마 선언을 오늘 아침 오전에 그렇습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직 같은 경우에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것 같거든요.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격전지가 될 겁니다. 예. 이것은 물론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국 판세에서는 이겼지만은 경기도에서는 5.3% 포인트 가량 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세가 유지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의 여기가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그 대선 과정의 불리함도 뒤집는다라고 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하지만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만약에 예. 여기서 경기도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했고 대선 패배했고 여기까지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상당히 위기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김동연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 부분부터 좀 볼게요. 그 성남 단대동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곳이 유년시설을 보낸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성남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또 시장을 했던 곳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한 걸까요? 당연히 고려를 한 거죠. 그 김동연 전 부총리의 브랜드 그걸 한 떠오르는 것이 지금의 김동연을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충북 음성 출신이기 때문에 한동안 충청 대망론을 반영한다라는 점이 있었죠. 예. 또 하나가 판자촌 출신 예. 그리고 자수성가형 출신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계천 판잣집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판자촌으로 이전을 했다, 강제 이전됐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점 하나. 예. 또 하나는 경제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면서 경제부총리 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청와대 권력과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척을 지을 수 있는 강한 소신 네.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유쾌한 반란에서 나타난 제3의 길을 네.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경기지사에 도전하게 된다라면은 충청 대망론이라는 요소가 사라지죠. 예. 그리고 소신 있게 현 정부와 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사라집니다. 예. 네. 그럼 제3의 길이라는 이미지도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거 뭐냐면 자수형가형 인물 그리고 경제 전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로는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후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고문의 측근들의 지원을 간절히 원할 거고 네. 또 오늘 오늘 출마 선언도 성남에서 한 것도 예.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 있을 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내 기반도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재명 후보의 후광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군요. 오늘 그 출마 선언할 때 일단 정성호 의원도 참석을 했었죠. 네.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계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성호 의원이 오후에 안민석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데 거기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김동연 그 대표만 밀어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은 일단 김동연 그 대표로서는 그 이재명 그 고문의 그 후광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만약에 그 기존의 당원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경기지사 경선 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권리당은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통상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권리당은 50%는 너무 본인한테 핸디캡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중적인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당규를 좀 개정하도록 지도부에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만약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50.94%였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45.62%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인물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이제 46만 표 차이로 경기도만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섰었죠. 그런데 지방선거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같은 인물 대결이 아니고 또 김동연 만약에 유승민 대결로 벌어진다라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일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두 분 다 경제 그 전문가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1%, 2% 내부의 승부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당내 경선이라는 그런 벽을 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대항마로 누가 나설지 지금 관심인데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죠.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지는 거거든요.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선거가 쉽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후보군이 엄청 많아질 건데 어려운 선거다 보니까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지지가 있어요. 만약 이 독패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송영길 차출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송영길 전략공천입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전략공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계 의원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들은 뭐냐면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곧바로 서울시장의 전략공천 된다는 것이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갔다고 하는 게 뭘 책임진다는 거지? 오히려 전체 그 지방선거 전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론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반론은 인천에서 쭉 정치 생활을 해왔는데 당장 그러면은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도 물러나야 돼, 그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개인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뭐라고 설득할 거냐 그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전략공천이든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거든 독배를 마시는 거든지 모르겠지만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일 30일 전인
60일 전인 4월 2일까지는 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서울에 출마를 하려면은 인천에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토요일까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구시장 좀 볼게요. 대구시장 지금 홍준표 의원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페널티를 결국 이제 10% 안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와 이제 경쟁을 벌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의 2파전 2파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홍준표 의원의 그 페널티 10%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인단 당원이죠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를 반영합니다. 여기에 후보가 갖는 최종 득표율의 10%를 뺀다라는 겁니다.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갖는 그 네임밸류 두 차례 대권 도전을 하고 또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10%의 장벽은 별로 어려운 장벽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 의정부시가 미국 해외 연수를 추진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수 관련 문서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적혀 있지 않아서 주민 몰래 외유성 연수를 계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시는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하던 지난 15일 해외 연수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여행사들에 보냈습니다. 연수지는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1인당 400만 원씩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아마존 본사 한 곳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동선이나 구체적 계획은 모두 여행사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을 보낼 당시 의정부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후반에서 4,000명대로 정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견학을 추진한 건 맞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병용 시장 역시 실무진선에서 윗선 보고도 없이 이뤄진 일이라 뒤늦게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일주일 내외에 그런 보고가 있어서 내가 방침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제하거나 구두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의정부시는 YTN 취재가 시작된 지난 24일에야 여행사들의 취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그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 그것도 기관장이 참여하는 큰 계획은 그 7급이나 뭐 6급 주무관 팀장이 단독으로 계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서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호주 멜버른으로 축구 경기장 견학과 테니스 경기 관람 일정이 담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모범자라면 특히 더 해야죠. 솔선수범하고 지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그만큼 현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려서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해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많이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는 계획하고 있던 연수 일정을 뒤늦게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짐을 떠안긴 채 뒤로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자, 경기지사 출마 결심 굳혔고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도 고민했다고 했고요. 유 전 의원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심 끝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다. 예. 정계 은퇴까지도 고민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건데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제가 평생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꿈꾸던 그런 정치를 제가 경기도에서 한번 좀 펼쳐볼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늘 책임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고 정말 정계 은퇴까지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한참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정치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생뚱맞아서 대선 직후에 해야겠다고 기다렸는데 대선 직후에 이제 이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오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많이 졌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게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정치를 같이 해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해서 제가 한 지난 20일 동안 정말 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고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서로 하지 않았는 게 제가 지난해 여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 대표는 당대표의 길을 잘 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때 대선 출마를 했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준석 대표랑 이런 뭐 연락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많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주로 저와 정치를 같이 해오고 특히 제가 정말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개혁 보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뭐 10년 가까이 이런 가시밭길을 많이 걸어왔는데 그 길을 같이 해왔던 동지들께서 저에게 지금 그냥 정치 그만두는 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자리를 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마 결심하셨으니까요. 경기도 1,350만 명.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장 시급한 현안은 주택하고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인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인구가 지방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로 오고 서울에서는 집값 비싸가지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도로 이렇게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 30대, 40대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 주택 문제, 내 집 마련 문제 이거 해결 좀 해달라라는 거 하고 또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도대체 GTX고 전철이고 좀 똑바로 좀 제대로 나와서 경기도에 비록 살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출퇴근 좀 편하게 하도록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주택과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 물론 일자리, 복지 또 우리 출산율하고 관계가 되는 보육 문제 이런 문제도 제가 이 5개 개혁 안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경기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보다 이재명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더 얻었더라고요. 5.3%.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에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전체적으로 24만 표 이겼는데 경기도에서 47만 표 졌습니다. 47만 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긴 만큼의 2배를 경기도에서 진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물론 지난 2022년의 총선이나 2018년의 지방선거에 비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 우리 뭐 호남을 제외하고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늘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중수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그분들 표를 꼭 얻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유승민 전 의원 사실 경기도에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연고가 없는 곳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해왔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대구수 태어나고 대구수 정치를 계속했고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4선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중앙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또 경기도가 인구도 뭐 엄청 많고 산업, 경제, 안보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 대선에 2번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세웠던 많은 정책 공약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돼도 될 만큼 그렇습니다. 그리고 1357만인데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렇군요. 그래 합치면 1,4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1,400만 되시는 분들 중에 경기도 토박이가 사실 몇 분 계시겠습니까? 다 영남에서, 호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는 그런 지역 연고를 따지는 거는 그거는 경기도민들의 어떤 마음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비판은 제가 뭐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게 이번 선거에서 그게 지역 연고가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군들이 계속 출사표 던지고 있고요. 사실 김동연 대표도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출사표를 던졌고 어제 사실 여자리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나오는 걸 봐서는 김동연 후보님이나 염태영 정수원 시장님이나 또 안민석 의원님 그런 분들이 또 제가 뭐 잘 개인적으로 사는 조정식 의원님 그런 네 분이 제일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든 그거는 민주당이 정할 문제고 저는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니까 그분들 누가 되더라도 저는 제가 경기도의 미래, 비전, 정책 이런 걸로 승부를 하면 아주 정말 치열하고 오랜만에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바로 기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경제 운영한 경험이 없다 이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19살 때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서 뭐 평생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을 해왔고 대안을 늘 제시해왔고 또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16년 중에 한 8년 정도는 국가안보,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제가 경제와 안보가 나라를 움직이는 두 기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민하고 해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그분 참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결국은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정책 중에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을 뭐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이런 문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5년 동안 실패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좀 스스로 조금 이렇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지사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도지사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있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하고 만약 제가 본선을 치르게 되면 아주
아주 멋있는 승부를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정계 은퇴도 고민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그런데 이런 비판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권 도전을 계속 하셨고 2번 했습니다. 예.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대권 도전하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정말 아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네. 오로지 경기도민의 행복,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만 저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5년 뒤에 대선 이야기를 지금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4년 동안 저에 대한 평가가 4년 후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평가가 저 사람 경기도지사 진짜 직무를 진짜 잘 했다. 그러면 저한테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반대 거꾸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으면 그건 뭐 대선 이야기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당내 경선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쟁쟁하잖아요. 쟁쟁하시죠. 지금 뭐 심재철 의원님의 예. 김영환 전 의원도 있고 어떻게 경쟁하시고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경기도민들 국민들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정한 룰로 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치열한 경선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어떤 경우든 당이 정하는 룰 그대로 저는 뭐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네. 그분들 다 경쟁력이 있으시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경기도 연고는 네. 저보다가 훨씬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그런 의원 공격을 하셨고, 이미 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정치라는 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 하는 거고 그 정치에서 선거에서의 승패는 그거는 한 표 한 표 갖고 계신 유권자들, 경기도민들께서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요. 저를 예.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경선과 본선도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기반이 사실 대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대구를 떠나서 경기도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예. 대구 시민분들이나 예. 한테는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 TV도 대구 경북의 네. 시도민들께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정치도 거기서 했고 그런 사람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구를 떠나면서 제가 아까 중수청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제가 왜 그런 감회랄까 그런 게 없겠습니까? 또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 받고 퇴원하시고 대구 달성의 사저로 입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마 제가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저는 참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를 떠나기 때문에 조만간 대구에 직접 가서 제가 대구 시도민들께도 그동안 저를 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의 저를 뭐 좋아하시든 미워하시든 오늘이 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번 뭐 집에 찾아가든지 뭐 만남의 기회를 가지실 예정입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5년이니까 벌써 17년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국민들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제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뵙는다면 저는 정말 이 선거나 정치적으로 뭐 쇼를 할 생각은 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만나 뵙고 그동안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그런 인간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언젠간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무슨 저분과의 관계 그게 뭐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그거는 뭐 저분한테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3년 정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개혁 보수의 정치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개혁 보수의 정치 어떻게 보여드릴 예정입니까? 개혁 보수라는 거는 우리가 보수 정치, 과거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보수 정당의 발목을 잡는, 예컨대 기득권층, 재벌, 대기업을 보호한다. 너무 자유시장 경제만 외치면서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또 우리 공동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이외에도 평등, 공정, 정의, 생명, 안전, 환경, 그다음 노동자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장애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미지를 저는 벗어 던지는 게 보수 정치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위해서 저는 그동안 정말 보수 정당 안에서 외롭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사가 되면 경기도에서 정말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정치 철학을 현실에 꼭 좀 구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럼요. 따님도 많이 뵙고, 가족들이 여기 도지사 도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저희 이번에 사실 제 가족들, 또 저와 가장 가까이 일하던, 저를 도와주는 뭐 제 보좌진들이나 그런 분들, 제일 가까운 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가족을 이제 오늘 또 이제는 동의를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가족들 동의 안 받고 출마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족 동의 안 받고 어떻게 출마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어머니, 누나, 형, 또 제 아내, 또 아들, 딸한테 다 아빠 이제 출마한다.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많이 도와달라 그래서 오늘 겨우 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선도 열심히 뛰시고 힘들지는 않으세요? 뭐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하고 대선도 치렀고, 이 60일 동안 제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제가 뭐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 진짜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 그 자리나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경제와 안보의 중심인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 경기도민들께서 그래, 저 친구한테 한번 도지사를 맡겨보면 이 경기도를 더 바르고 깨끗하게, 더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사표 조금 전에 던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출마 해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내일 화상으로 재개되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고 비난했고,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자체 정보 판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협상을 가진 데 이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공격 축소를 약속하며 기대를 키웠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만 할 뿐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Але також бачимо, що у цей же час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копич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для нових ударів на Донбасі. І до цього ми готуємось. Ми нікому не віримо у жодні красиві словесні конструкції. 또 말이 아닌 전쟁터에서의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1m의 영토라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Putin is being misinformed by his advisors about how badly the Russian military is performing and how the Russian economy is being crippled by sanctions because his senior advisors are too afraid to tell him the truth. 또 푸틴 대통령도 군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군 지휘부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더 약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적 실수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2만 743명,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확진이 많아졌습니다. 9살 이하 어린이 2명 중 1명이 감염된 걸로 나타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7일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 나와서 놀랐었는데 점차 조금씩 단계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가 아마 최고 정점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하루 규모가 뭐 많은 날은 40만 명이 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완만하게 이제 감소세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BA2,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떨어지던 국가에서 약간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진 국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행 양상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만하게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확진자가 10만 명대 이하로 좀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수학적 모델링 하는 이제 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순 넘어도 계속 한 20만 명 이상은 계속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0만 명 이하가까지 떨어지는 데는 대부분 4월 말이나 5월은 넘어야 아마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10만 명 내외 또는 적어도 5, 6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 9살 이하 어린이 43%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어린이 감염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일단 이제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직은 아니었죠. 이제 뭐 예약이 예, 시작된 연령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아이들이 최근에는 이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유치원 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감염이 되기도 하는 특징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호흡기 감염병 자체가 성인에 비해서는 한번 유행을 시작할 때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됐다가 또 감소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감염은 일단 최근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거세진 거의 한 형태, 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 시작이 됐는데 백신을 맞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감염률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소아 5에서 11세 연령이 허가를 받을 때 성인에서 맞는 접종 용량의 3분의 1 정도로 지금 허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이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많이 회피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에서의 이제 한 800만 명 이상의 접종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예방 효과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10에서 한 50% 사이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든지 입원 예방 효과는 상당히 높게 한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특히 최근 들어 오미크론, 특히 BA2 같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외국에서는 입원 환자, 소아에서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입원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단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사전 예약률을 보니까 1.5% 정도로 낮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감염된 아이들이 많은 것도 한 영향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12에서 17세 예방 접종할 때 상당수의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백신 접종에 거부하시는 그런 운동들 때문에 백신에 대한 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세 자체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 것도 이제 학부모들로 하여금 예방 접종에 동참하기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도 어른들과 비슷한 증상을 겪습니까?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이제 감염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고열이 나기도 하고 인후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크룹이라 그래서 이제 인후염이 그러니까 후두염이 좀 심하게 와서 호흡곤란을 앓는 아이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이제 증상을 직접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 감염됐을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다기관염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감염되고 나서 특히 20세 미만의 이제 젊은 연령 또는 아이들에서 감염됐을 경우에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들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감염자가 늘어나서 이런 후유증을 앓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지금 허가돼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중증인 경우에만 뭐 렘데시비르 정도만 좀 쓸 수 있고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는 아이들한테 12세 이상 또는 아이들한테 허가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일단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증상 조절이 이제 우선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열 나는 것만으로도 뭐 경련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 조절을 잘 해주는 부분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흡곤란 있는 아이들은 빨리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조사고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단 항체 양성률 조사는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지역 대비, 그다음에 인구 대비, 성별 대비로 이제 조직적으로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에 이제 좀 지역사회에 숨겨진 감염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확진된 숫자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더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있어야 추후에 어떤 새로운 변이가 있을 때 얼마의 유행이 생길지, 중증 환자는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오미크론 유행 자체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추후에 새로운 유행이 온다든지 뭐 또는 백신의 효과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현재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나 내년에 재유행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2월, 3월에 예방접종 막 시작됐을 때 델타 변이라는 이런 전파력도 강하고 병독성이 강한 변이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고요. 또한 델타가 유행하던 시점에 있어서도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전파력이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가 나올 거 예상을 했던 전문가도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앞으로의 변이 출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변이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거니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곤 하지만 이미 작년에 2번의 변이 때문에 우리가 2번의 큰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자.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비는 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 수준으로 낮아지는 그런 세계 최초의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를 가장 극심하게 겪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대라기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담긴 기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이제 또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있게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실제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를 이제 특히 뭐 신속항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한 부분들, 특히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일단은 코로나19 진료 체계에 들어온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일단 엔데믹을 위한 일단 사전 준비가 오미크론이 이제 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유행이 오고 새로운 변이가 오더라도 우리의 기존의 의료 체계가 이런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만 만든다면 이번에 매우 어렵게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게만이라도 된다면 오미크론이 준 교훈이고 오미크론이 준 도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정규리그 개막을 이틀 앞두고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재치 넘치는 입심 대결로 행사장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미디어데이. 감독들과 기자단 추천을 받은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팀 KT답게 지속 가능한 위닝팀과 지속 가능한 항상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도약하는 첫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꼭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들 야구장이나 TV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마지막까지 고쪽돔 내주지 않고 한국 시리즈에서 고쪽돔 저희가 주인인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돌아온 김광현과 키움의 푸이그는 꼭 넘어야 할 적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는 앞에 여기 KT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Porque está José Fernández cubano y quiero vencer al cubano José Fernández. 팀으로 옮겨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은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시범 경기에서 스타 탄생을 예고한 기아 김도영은 신인으로 유일하게 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를 이겨야 또 이런 NC 다이노스의 경남 팬분들이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하여튼 뭐 롯데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규 시즌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투어를 앞둔 프로계 이대호와 절친 추신수는 날선 공방전보다는 훈훈한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고 떠날 수 있다는 게 친구로서 부럽고 대단하다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고 개막전에는 기아가 양현종을 선택하는 등 3개 구단이 국내 선수를, 나머지 7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맘때 방제 작업을 서둘러야 하고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예측 정보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잎과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검게 변해 죽어가는 과수 화상병.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데 작년에만 전국에서 축구장 350개 넓이와 맞먹는 289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된 나무는 뿌리채 캔에 땅에 묻고 해당 농장은 3년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현재 개발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5년 전부터 저희 농가도 조금씩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폐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힘들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고심이 많은 편입니다. 치료약이 없다 보니 미리 살균약을 뿌리는 게 유일한 예방책. 나무 속에서 겨울을 지낸 병원균이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꽃이나 나무의 상처난 곳으로 주로 옮기기 때문에 이맘때 약을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꽃 피기 전에 한 번, 꽃 필 때 2번 반복해야 합니다. 세균이 감염을 하려면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고 나무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발화기와 개화기이며 그날 약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시기별 감염 위험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약제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의심되는 과수원에서는 화상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가로서는 과수 화상병 피해가 치명적인 만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약제를 받아 빠짐없이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나이 많은 반려견의 건식 먹이 비중을 줄이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수분 함량이 적은 건식 먹이와 수분이 많은 습식 먹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
나이 많은 반려견에게 건식 먹이를 주로 주면 소화율이 높아 과체중이나 비만을 초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91%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 형태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입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호남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4도, 대구는 5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